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수설가 장강명입니다. 1부에서는 초대 손님이 추천한 책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요. 2부는 사람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남량 특집 한국의 공포소설가들입니다. 첫 번째 손님으로 전건우 작가님 모셨는데요. 전건우 작가님, 호러와 미스터리의 요정으로 불리는 거를 좋아하시는 작가님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공포소설가이시고요. 어떻게 이런 무서운 공포소설을 쓰게 됐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호러와 미스터리의 요정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또 만났네요. 네. 2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건우 작가님이라는 사람 책을 읽는 시간인데요. 제가 작가님의 에세이 난 공포소설가를 정말 감명 깊게 읽고 정말 제가 이게 좀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주 안 팔린 책이거든요. 100권 좀 나갔으려나? 저는 전자책으로 읽어가지고. 아무튼 아주 소수의 독자 중에 한 분이신 거죠. 제가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 군데 추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소설가가, 생존 소설가가 소설가가 된 과정, 그리고 소설가로 사는 일에 대해서 그런 에세이들은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에세이들 중에서 최고다. 이러고 추천을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오늘 좀 그 에세이를 제가 청취자분들께 영업도 좀 해보고 싶기도 하고 너무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많고 전건우라는 사람 책을 읽는데 그 에피소드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고 해서 알겠습니다. 좀 몇 개 제가 재밌게 읽었던 에피소드 좀 설명을 작가님 직접 육성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 시절에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학교를 못 다니신 기간이 있고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시다가 그 검정고시 학원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재밌죠. 근데 거기서 그때 미성년자라면 결코 봐서는 안 돼. 호환 마마 같은 13일의 금요일에 접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때가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초 1학기에 이제 학교를 그만뒀고요. 그리고 몸이 안 좋아서 쭉 쉬다가 어쨌든 중학교도 검정고시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도 못 갈 상황이어서 검정고시, 근데 중학교는 학원을 안 다녀도 중학교 2학년까지 했으니까 그냥 졸업할 수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은 학원을 안 다니고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서면 부산 사람인데요. 서면이라는 이제 가장 중심지에 있는 유흥가죠. 거기에 검정고시 학원이 있었어요. 하필이면. 제일 유명한 검정고시 학원이 거기 있었어요. 서면에. 제가 그 작가님 에세이에 보니까 검정고시 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던 누님들이 끝나고 이제 화장하고 이렇게 어디로 가시고 뭐 그 누님을 기다리는 오토바이도 좀 있고 막 그랬다고. 어떤 환경이었는가 하면 쭉 양옆으로 오락실들이 늘어서 있는 거리를 걸어가야 합니다. 일단 그거부터가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 오락실 거리를 지나서 또 쭉 가다 보면 여러 이렇게 음식점과 술집들이 있습니다. 거기마저 통과해야 그 장대하게 서 있는 한 7층짜리 건물인데 그 검정고시 학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어린 나이였고 미성년자는 저밖에 없었어요. 저밖에 없었고 다들 이제 뒤늦게 공부하시는 형님들, 아저씨들, 뭐 누나들 이런 분들이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었던 게 토요일마다 고해성사처럼 토요일 아침 첫 시간에는 항상 누군가가 앞에 나와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후회하며 지금에 와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 것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정규 커리큘럼이었나요?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또 뭔가 하면 그 검정고시 학원에서 한 반에서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하는 사람의 비율이 10%도 안 됐어요. 학원이 좀 약간 가르치는 게 별로였나요? 아닙니다. 그 미응시자가 그 10% 나머지 합격하지 못하는 90%의 한 상당수는 미응시인 거예요. 응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첫 학기를 시작해가지고 쭉 이제
과정을 밟아가는 동안 네. 한 명씩 차례차례 없어져요. 네. 사라집니다. 공포 영화 속의 주인공들처럼 네. 캐릭터들처럼 한두씩 사라져요. 네. 그런데 그때 제 옆에 저보다 형님이고 네. 엄청 이제 좀 건달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형님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라이터를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칙 이렇게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쫙 이렇게 하는 그런 네.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를 되게 예뻐했습니다. 이 사람이 건달이다 보니까 어디든 막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뭐 워낙에 뭐 이렇게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시대였어가지고 이 형님이 저를 데리고 네. 하다가 저는 이제 당연히 그 접할 길이 없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13일의 금요일 네. 그 테이프를 이제 보게 된 거죠. 운명적으로. 네. 충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미로 충격이 어마어마했고, 뭐라고 할까. 제가 어제 책 중에 스즈키 코지의 링 1이 뭔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해줬다고 한다면, 영화에서는 뭐라고 할까. 저는 아주 대단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떤 교훈인가요? 착하게 살아야 한다.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건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하면 안 되는 걸 했다가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아이들의 이야기잖아요. 이게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공포 영화에 그런 교훈이 있었는데. 교훈이 있었죠. 스크림 이후로 그런 거 다 없어지고. 엎어졌습니다. 네. 네. 그 당시 13일의 금요일만 해도, 이성교제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네, 이성교제 함부로 하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음흉한 마음을 먹으면. 안 됩니다. 프레디 크루거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렇죠. 떼찌떼찌. 아주 세게 떼찌떼찌 해준다. 그래서 실제 1980년에 13일의 금요일이 미국에서 개봉했을 때. 메가 히트를 했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영화 등급이 미성년자이지만 부모와 동반하면 볼 수 있는 그런 등급이었대요. PG-15 그 정도. 등급이요. 그랬는데 이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가서 막 보여준 거예요. 그 영화를. 그래서 그게 히트를 했답니다. 약간 이제 한국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영화 사도 보면서 그렇죠. 오빠 너도 아버지 말 안 들으면 뒤주에 가두겠다고요? 13일의 금요일도 저희가 일부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그 당시 영화들이 특수효과가 조잡해가지고 더 무서웠는데 이 프레디 크루거도 참 13일의 금요일의 주인공은 제이슨입니다. 제이슨이구나. 나이트메어랑 헷갈렸군요. 나이트메어가 이제 프레디 크루거. 둘 다 워낙 교훈적인 영화고 둘 다 또 야한 장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13일의 금요일에 하키 마스크를 쓴 주인공은 제이슨 브이치.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렇군요. 나중에 프레디 크루거랑 콜라보 대결도 영화도 하시죠. 대결도 하고 그런 영화도 꽤 있어요. 링 대 사다코라는 그 작품도 희대의 망작인 공포 영화가 있는데요. 약간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 그렇게 쓸데없이 붙여놔가지고 망하는 작품들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13일의 금요일로 새로운 세계를 접하시고 공포 영화의 세계에 빠져드시고 그런가 하면 이제 작가님의 실생활도 이제 집안이 어려우셔가지고 대학 다니실 때까지도 아르바이트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면서 그때의 또 경험도 아마 작가님의 지금 작품에 많이 이제 소재가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아르바이트를 막노동, 케이블 설치, 고층 아파트 유리창 닦기. 고층 아파트 유리창 밖에서 닦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닦는다기보다는 유리창 신축 아파트에 달기 유리창을 다는 일이에요. 그거를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두 명이 한 조인데요. 그 압축하는 이런 거 이렇게 딱 잡으면 압축되는 그런 걸로 양쪽에서 이렇게 잡습니다. 대각선으로. 그래서 둘이서 발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진짜로 무거워요, 그게. 이거 잘못해서 균형 잃으면 밖으로 진짜. 그렇죠. 너무 무겁거든요. 그리고 깨지면 또 큰일 나니까 그런 일들이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공부를 해야 했고 어머니의 간호도 해야 했기 때문에 일을 규칙적인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항상 몰아서 한 2박 3일을 하는데 대신에 너무 위험하고 더럽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야. 그런데 페이는 좋아. 그런 것들만 찾아서 했습니다.
초등학교 정화조 청소, 네. 치매 노인 돌보기. 치매 노인 돌보기가 굉장히 끔찍합니다. 네. 그리고 근데 또 가장 무서웠던 아르바이트 경험은 도시가스 기사였고 요 이야기는 도시가스 기사가 왜 무서운지는 이거는 진짜 난 공포 소설가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약간 말로 설명하면 좀 그 맛이 안 나기도 하고 공영방송에서 조금 그렇죠. 얘기하기가 좀 그렇기도 합니다. 요 얘기 정도는 해도 되겠죠. 시체 닦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병원에 찾아가신 적이 있으셨다고요? 네. 그 험한 아르바이트의 끝은 시체 닦기 알바라는 그 소문이 돌 때가 있었죠. 전설의 알바라고 하면서 뭐 이게 뭐 보통 이제 그 전설의 알바인데 하다가 뭐 갑자기 뭐 시체가 뭐 손을 뭐 그렇죠. 잡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당시에는 돈을 많이 준다더라. 그 아르바이트가. 그래서 무작정 부산역에 있는 종합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거기 영안실이 있다는 걸 알고 무작정 그 찾아가가지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살풍경한 영안실 풍경이 딱 있고 어떤 관리하시는 분, 아마 그분이 그 영안실 책임자신 것 같았는데 딱 이렇게 있다가 저를 딱 보더니 무슨 일이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투리로. 그래서 저 아르바이트 하러 왔다고 하니까 막 웃으시면서 네가 할 수 있겠나? 그럼 일로 와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약간 공포 영화 무슨 도입부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겠나? 그래서 따라갔죠. 따라갔더니 그 정말 영안실 안으로 그 냉동고가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봐봐라 하면서 그 냉동고 문을 딱 열어주는 거예요. 조금만 열고 일단 손 한번 넣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괜찮았거든요. 근데 손을 딱 넣었는데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차가움이 손끝에 닿는 거예요. 정말 시신을 만지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이런 소리를 냈어요. 못하겠지? 니처럼 그렇게 왔다가 일해하고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그럼 그냥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아저씨의 뒤에 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런 아르바이트는 사실 소문일 뿐 공식적으로는 없대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이 일은 불경기가 없고 전도 유망하다. 그리고 불경기일수록 잘 된다. 그래서 경기를 타지 않는 일이니까 제대로 일할 사람만 뽑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정규직이죠. 정규직 자리다. 불황이 없으니까. 이렇게 힘든 시기, 요 시기가 근데 또 그 도서관에서 맞습니다. 딱 맞물려 시기이고, 있습니다. 그때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시면서 이제 링을 읽고 당시에 이제 꿈이 뭐 몇 가지 좀 약간 방황을 맞습니다. 하던 중이셨는데 소설가가 돼야겠다 결심을 하신 거죠. 근데 데뷔가 좀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고 데뷔할 때 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일단은 소설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냥 저는 지금도 어디 가면 소설가라고 소개를 하는 걸 더 즐겨 하거든요. 요 정도 사실은 아니고 소설가 정건우. 거기서 조금 더 나가자면 상업소설가 정건우. 상업소설가 정건우. 저는 제 SNS 계정의 소개 글을 상업소설가라고 해뒀거든요. 그래서 왜 소설은 상업이란 말을 붙이면 안 돼라는 생각을 좀 해요. 다른 것들은 다 뭐 상업 다들 상업적인 게 뭐 나쁜 것도 아닌데. 뭐 영화, 상업 영화. 그렇죠. 그렇게 말하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술 영화, 상업 영화. 저는 상업 소설을 쓰는 사람이다. 그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아무튼 그 당시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돈을 안정적으로 벌고 있던 때였고. 기자 생활을 했었어요. 잡지사에서 잡지사 기자 생활을 했어요. 기자 생활을 하셨죠. 그런데 종교 잡지였어요. 그래가지고 늘 찬양이 넘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자였거든요. 호러 소설 쓰기에 가장 좋은 그런 직업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나 이제 정말로 쓰고 싶었던 소설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당시는 뭐 신춘문예만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죠. 뭐 그거 말고는 어떻게 소설가가 되는지도 알 수도 없었고. 사실 뭐 작가님이 뭐 이렇게 뭐 검정고시 학원이 아니라 고등학교에
이제 했으면 뭐 혹시 뭐 상담 선생님 같은 분이 네. 문예창작학과라든가 뭐 그렇죠. 이런 거를 네. 소개를 해줬을 수도 있고 네. 뭐 하는데 전혀 그런 쪽하고는 거리가 멀었으니까. 네. 그래서 무작정 작법서를 사서 일단 무조건 읽으면서 네. 그때 뭐 이회수 선생님 작법서도 읽고 뭐 아무튼 작법서들 많았잖아요. 그때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있던 시대가 아니라가지고 네. 요즘 같으면은 아마 뭐 AI한테 그렇죠. 소설가는 어떻게 돼야 돼? 뭐 그러면 쫙 알려주겠죠. 쫙 알려주죠. 네. 뭐 한 10년 전이라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몇 번 검색하면 결국 소설가 지망생들이 맞습니다. 모이는 커뮤니티로 가게 됐을 텐데 그 당시는 없었어요. 2000년대 초반, 뭐 1990년대 말까지는 그런 거 전혀 잘 없고 없었어요. 주변에 그런 거 조언해 줄 사람 없으면 정말 몰랐었어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신춘문예 작품들을 읽으면서 이제 그 감각을 익히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 쓸 때도 저는 그냥 그런 작품들을 써왔죠. 신춘문예에 뽑힐 법한 작품들을 써왔는데 어느 날 제가 그때 고시원에 살았거든요. 쓰는데 고시원에서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내가 쓰고 있는데 쓰고 있는 내가 이렇게 재미가 없는데 이걸 읽는 사람은 재미가 있을까? 그런 뭐 현타라고 하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뭐가 왜 재미가 없지? 잘 몰랐어요. 저도 20대 때 저도 그때 소설가가 꿈이었는데 신춘문예 당선작 이렇게 단행본이 수상작품집이 나오잖아요. 그거 빌려가지고 읽으면서 이렇게 써야 당선이 되는구나.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그래가지고 그러던 참에 공고를 하나 봤어요. 그 호러 단편 소설을 공포 단편 소설을 뽑는다. 그래서 여기서 1등을 하면 엔솔로지로 그때는 엔솔로지란 말도 없었죠. 단편집으로 내주겠다. 한국 공포문학 단편선에 실린다. 그걸 주최한 게 황금가지와 그 유령의 공포문학이라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카페에 가입을 하고 무서운 이야기? 그거 내가 제일 잘하는 건데? 그럼 나 무서운 이야기 한번 써볼까? 하고 썼던 게 선잠이라는 단편이었고 그게 뽑혔어요. 1등이 됐어요. 그러면서 데뷔를 하게 됐죠. 근데 이후에도 사실 이제 뭐 공포문학 단편선에 단편이 한 편 들어간 거니까 이거를 믿고 전업 작가를 하기에는 조금 작가는 어쨌든 됐지만 신춘문예라는 길이 아니라 맞습니다. 이렇게 내가 쓰고 싶은 소설로 이런 걸 실어주는 그런 책에 글을 싣고 작가는 됐지만 그렇다고 잡지사를 그만두고 전업 작가를 하기는 어디 가서 작가라 말할 수도 없었고 뭐 이제 밝히기도 좀 그랬어요. 약간 작가 뭐 그럼 일단 관심 막 갖는 것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럼 뭐 썼어요 하면은 뭐 그리고 장편 소설이 있어야 된다라는 좀 강박이 좀 있었어요. 사실 다들 이제 그 단독 단행본이 신인 작가일 때 제일 꿈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설령 그 신춘문예로 당선이 된 분들이라 하더라도 단독 단행본 나올 때까지는 약간 아직 작가 완전히 된 건 아니지 뭐 이렇게 쳐주는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는 기뻤지만 뭐 어디 가서 뭐 자랑하거나 그럴 것도 아니었고 그러지도 못했었거든요. 어쨌든 가능성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쓰면 된다. 그리고 내가 이런 걸 쓰면서 좋아하는구나, 즐거워하는구나, 기쁨을 얻는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고민하지 않고 장르적인 걸 쓰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릴러도 도전을 했죠. 그래서 한국 스릴러 단편선에 또 작품을 실리고 그래서 드문드문 1년에 한두 편씩 단편을 발표하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열망이 너무 커졌어요. 소설가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고 장편 소설을 쓰고 싶다라는 열망이 너무 커졌어요. 그 열망이 커지면 이제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죠. 위험하죠. 혹시 회사를 그만두고 글만 쓰면 내가 금방 쓰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 제가 양주에 살았는데요. 경기도 양주에 살았는데 직장까지 1호선을 타고 출퇴근을 했어요. 근데 양주에서 출발하는 걸 타면 100% 앉아서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앉으면 그때부터 노트북을 펴가지고 무릎에 올리고 그 직장까지 신당동까지 계속 썼어요. 지하철에서 계속 썼어요. 어머나. 지하철에서 계속 썼고 출퇴근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때 정말 뭐라고 할까? 그게 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퇴근할 때는 저기 자리에 앉기 어렵잖아요. 신당역에서 타시면은. 그래가지고
항상 늦게 퇴근했어요. 그 쓸 시간을 확보하려고. 그래서 어떤 일도 있었는가 하면요. 네. 이거 말할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제가 퇴근길이었는데, 네. 을지로 입구를 지날 때쯤이었어요. 네. 소설을 막 쓰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옆에서 누가 어떤 좀 덩치 있고 연세 있으신 분이 네. 계속 힐끔힐끔 보시는 거예요. 네. 신경이 너무 쓰이는 거예요. 네. 또 제가 쓰는 게 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노트북 뚜껑을 거의 이 정도로 닫고 막 쓰고 있는데 그 옆에 노신사분이 네. 혹시 소설가냐고 묻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소설을 쓰긴 했지만 아직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잘 됐다면서 내가 그 119 구급대 대장으로 있었는데 네. 정말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네.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을지로 입구에서 내렸어요. 네. 그분이랑 같이. 그래서 역사에 있는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네. 그분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를 막 타이핑해서 받아 적었어요. 네. 그분이 해주시는 이야기가 진짜 현직에서 있어야만 할 법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네. 막 받아 적고 이제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그렇게 했는데 네. 이제 끝날 때쯤 된 것 같고 저도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오고. 이분이 근데 이 이야기는 정말 내가 정말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말 떠들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고 했더니 자신은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그 직업을 해서 계셨기 때문에 네. 끔찍한 장면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무섭거나 그랬던 경험이 없는데 네. 자기를 트라우마에 빠지게 만들었던 경험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느 날 서울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라는 신고를 받고 네. 119도 출동을 했어요. 예. 근데 연기가 막 나오더래요. 근데 네. 이제 그런 분들은 딱 그 사이즈만 보면 이게 큰 불로 번지겠다, 아니고 금방 진화가 되겠다, 네. 그거 아실 수가 있으니까 네. 그 당시는 그렇게 큰 불로 번질 상황이 아니었고 네. 초기에 출동을 해가지고 소방관분들이 그 화재 진압을 잘하고 있었대요. 네. 그래서 그분도 그냥 여유롭게 보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공동 현관문 거기로 막 울면서 저기 집에 저희 오빠랑 엄마가 있다고 구해달라고 울면서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이분이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진짜로 남자랑 어떤 노이 할머니가 계셔가지고 구해서 나왔어요. 네. 그걸로 끝이 났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밤마다 이 여자가 등장하는 악몽을 꾸는 거예요. 이유를 몰랐대요. 약간 소방관으로서 네. 할 임무를 다 네. 했고 잘 되는 네. 거 아닙니까? 잘 해결이 됐어요. 네. 그렇게 한 달을 괴로워하다가 네. 한 달 후에 정체를 알게 됐대요. 한 달 후에 이 여자를 뉴스에서 보게 됐대요. 혹시 방화범이었던 건가요? 이 여자가 누군가 하면 네. 우리나라 최초로 그 사이코패스 테스트 만점을 받은 엄여인. 네, 엄인숙. 어머나.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왜 바늘로 눈을 찔러가지고 전 남편들 보험금 타낸. 그래가지고 내가 왜 무서웠지라고 생각해봤더니 네. 이 엄여인이 막 울면서 뛰쳐나오는데 네. 눈이 웃고 있었대요. 어머나. 그 눈이 너무 인상이 깊게 무의식 속에 각인이 돼가지고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기가 의식적으로는 왜 네. 내가 이걸 불편하게 여기지 하고 몰랐지만 네. 뭔가 무의식에 이거 그렇죠. 진짜 이상한 사건이다라는 네. 게 있었군요. 네. 그런 경험 같은 것들도 이제 그 시기에 제가 이제 겪었던 일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를 네. 소설같이 들으셨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어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트리거가 있었어요. 네. 뭔가 하면 그때 저희 아들이 5살이었어요. 네. 5살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는 꿈이 뭐야? 나는 파워레인저 레드가 되는 게 꿈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아빠 꿈은 소설가지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얘가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막 이렇게 막 됐을 때 아빠 꿈은 뭐였어? 라고 물었을 때 아빠 꿈은 소설가였어 라고 과거형으로 대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아빠 꿈은 소설가였고 봐봐 지금 이렇잖아. 네. 너도 뭐든 원하면 할 수 있어 네. 라고 말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과감히 회사를 그만뒀어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조금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1년 사이에 밤의 이야기꾼들이라는 장편을 네. 써가지고 장편으로 첫 소설을 내긴 했죠. 네. 네. 밤의 이야기꾼들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고시원에서 사셨던 네. 경험, 이것도 이제 고시원 기담으로 결국 발전한 네.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뭐 전업작가 생활 자체가 녹록지 않은 거고, 그렇죠. 네, 뭐 쉽지 않은 거고, 수입이 되게 불안정한 데다가 네. 뭐 고수익을 그렇게 뭐 얘기하기 어려운 직업인데, 그 중에서도 상업작가, 뭐 네. 특히 그 중에서도 네. 이제 호러라는 장르를 나는 이제 좀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네. 호러 소설을 쓴다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공포 소설가로 산다는데. 그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이러니한 게 상업 소설가라고 이렇게 달고 다니긴 하지만 네. 실제로 가장 상업적인 그게 떨어지는 장르가 호러거든요.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하죠. 네. 네. 예술 작가로 하시면 어떨까요? 앞으로. 그래서, 예술 소설가.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뭐 작가님께서도 SF를 좋아하시니까 네. 아시겠지만 한때 이 호러 소설가와 SF 소설가들이 만나면 네. 서로 누가 더 못 나가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하곤 했었거든요. 네. SF 소설가들은 그래도 작가님들은 판권이라도 팔릴 여지가 있지 않느냐. 네.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작가님들은 고급스럽다, 지적이다라는 이야기는 듣지 않느냐. 네. 우리는 뭐 거의 연쇄살인마 취급을 한다. 이렇게 막 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몇 년 사이에 호러는 굉장히 위상이 좀 높아졌죠. SF도 뭐 지금 이제 SF의 위상이 높아졌죠. 네. 뭐 호러는 지금 신의 작가님들이 많이 들어오시면서 네. 점점 잘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변방의 장르인 건 확실해요. 네. 네. 우리나라 호러 시장이 제가 처음 데뷔를 했을 때 3,000명 정도다. 고정 독자가. 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 수가 네. 지금 2,000명으로 줄어들고 1,000명을 앞두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비관적인 소식도 들리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호러를 썼던 건 네. 지금도 쓰고 있고 앞으로도 쓸 이유는 쓰게 될 건 그냥 그게 제일 좋기 때문이에요. 네. 장기하 노래 중에 네. 그건 네 생각이고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 보면 내가 가는 길이 정답이 아닌데도 그냥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정답이 됐어라는 가사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호러를 뭐 제가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간다고 해서 그게 저를 받아줬을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나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들을 써왔는데 그게 호러 장르의 작품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호러 외길을 걷고 있었고 그게 지금에 와서는 나에게는 정답처럼 그런 길이 돼버린 것 같아요. SF 시장 커진 것도 네. 커지기 일주일 전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정말 딱히 계기도 뭔지 모르겠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네. 뭐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작가님들이 많이 생기고 네. 해외에서 막 수상 소식도 들려오고 네. 막 이랬죠. 네. 그래가지고 네. 그 전해까지도 아마 정말 예상 못했을 그랬을 겁니다. 것 같아요. 네. 호러도 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쯤에서 노래 한 곡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장기하 노래를 듣는 건가요? 아닙니다. 거예요? 아닌가요? 제가 뭐 여러 가지 호러 쓰고 뭐 스릴러 쓰고 하면서 정말 상업적이지 못한 상업 소설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지 아니한가라는 뜻을 담아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크라잉넛의 좋지 아니한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크라잉넛의 좋지 아니한가.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호러와 미스터리의 요정 전건우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러 시장 이야기를 하다가 네. 뭐 시장 여건은 이러저러해도 좋지 아니한가 하고 네. 저희가 심기일전을 했습니다. 네. 한국 호러 시장 상황을 조금 네. 이제 작가님 분석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난 공포 소설가를 읽다 보면 네. 맞아 이랬던 것들이 있는데 약간 뭐 SF는 사실 조금 진입 장벽이 있는데 네. 호러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10대, 20대에 네네. 그것도 세대 구분 없이 네. 뭐 난 전설의 고향이다, 난 스크림이다, 네. 나는 뭐 13일 금요일이다. 그렇죠. 이런 그냥 다 모든 사람이 네. 한 번씩은 거쳐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 뭐 이렇게 롯데월드 가는 기분으로 네. 뭐 테마파크 가는 기분으로 여름에 뭐 공포영화 한 편쯤 나오면 네. 봐줄 수 있지. 그렇죠. 네, 뭐
그 여고괴담이든 네. 아니면 뭐 외국 영화든 뭐 슬래시 영화든 오컬트 네. 영화든 한 편 정도는 뭐 또 보는 거지 뭐 이런 오히려 저는 진입장벽이 낮은 줄 알았는데 네. 그 묘하게 시장이 안 커지는 거 보면은 네. 왜 그럴까 싶기도 하고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도 살펴보면은 네.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강의에서 네. 똑같은 그 어떤 주제가 있었어요. 네. 호러 시장의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네. PPT를 이제 만들게 됐어요. 네. 그래서 PPT의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지금 상황, 호러 시장의 상황을 어떤 이미지로 딱 보여주면 좋을까. 네.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산소호흡기? 그래서 딱 검색을 하니까 네. 이게 정말 노인분이 네. 이렇게 해서 연명하고 계신 요 이미지가 뜨더라고요. 그게 딱 마음에 들었어요. 딱 표현할 수 있는 정말 적절한 이미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호러 시장은 저는 이제 2008년에 데뷔를 해서 네. 지금까지 호러를 쓰고 있는데 네. 그때 동안 호러가 화랑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파묘가 1000만을 넘었는데도 네. 호러 장르가 문학으로서 그냥 소설로서 네. 뭔가 이렇게 크게 인기가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네. 왜 이렇게 한국 호러 시장이 왜 이렇게 작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잠재력이 있는 것 같다 하는 네. 작품들이 있잖아요. 있죠. 특히 이제 영화 이제 시장을 볼 때 뭐 컨저링 뭐 이런 시리즈 맞습니다. 같은 거 네. 뭐 저게 뭐 대단히 예산이 들어간 것 같지도 않고 뭐 얘기도 뻔해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관객 수 보면은 깜짝 놀라고 네. 파묘도 저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파묘 신기하죠. 파묘 네. 왜 1000만 명이 본 거죠? 왜 1000만 명이 들었는가 하면요. 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네. 작품이 딱 그렇게 결말을 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다들 합리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엔딩을 냈기 때문에 네. 1000만이 넘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호러의 본질은 사실상 호러의 본질은 모두가 다 뭐지? 왜 이렇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실은 호러의 본질이에요. 호러 장르의 본질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링 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가 어제 그렇죠. 이야기를 네. 나눴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끝나고 나서도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호러의 감정이죠. 파묘를 보고 남은 극장문을 나설 때 네. 개운하게 나서는 개운하죠. 네. 네. 그래서 그 장재현 감독의 전작들 사바나 사바. 네, 검은 사제들을 보면 그 뒤의 결말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특히 네. 사바가 사바는 진짜 찜찜하잖아요. 네, 찜찜하게 네. 끝나죠. 그런데 파묘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파악하신 것 같아요. 상업적으로 이렇게 해야 네, 네. 관객들이 좋아하는구나. 네.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관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하는 태도의 특성인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끝맺음이 확실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 전설의 고향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 네. 호러의 대명사이긴 한데 전설의 고향도 보면 다들 끝이 다 있어요. 네. 해피엔딩이건 뭐건 어쨌든 끝이 확실히 있는 이야기. 내레이션과 함께 끝나죠. 네. 전라남도 남원 맞습니다. 네. 출처까지도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관절 이게 무슨 이야기야라고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야기를 썩 좋아하지 않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곡성은 어떻습니까? 곡성이 800만을 넘었잖아요. 네. 곡성은 처음에 영화가 개봉을 했을 때 네. 저는 곡성을 시나리오로 먼저 봤거든요. 그래서 네. 와 이건 진짜 엄청난 명작 호러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영화관에서 개봉을 했을 때 스릴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곡성이 호러로 받아들여지게 된 건 네. 최근 한 몇 년 사이예요. 당시의 마케팅은 호러가 아니라 스릴러 영화 곡성이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스릴러구나 라고 해서 가서 봤는데 너무 무서워. 네. 그러면서 오히려 화제가 됐던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뭐 이렇게 좀비들과 격투를 하는 어떤 네. 액션 스릴러, 약간 네, 레지던트 이블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렇죠. 보니까 네. 이제 제대로 찜찜한 호러 결말을 네, 네. 보여주고 네. 그렇군요. 네. 작가님은 이제 뭐 호러와 미스터리의 요정 이런 별명이 있지만 사실은 그 중에서도 호러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작가님은 그런 찜찜한 결말, 호러의 네. 본질 이런 걸 네. 좋아하시나요? 제가 좋아하는 건 그런 쪽이긴 해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 독자들에게 더 사랑을 많이 받는 건
호러 미스터리 장르의 작품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호러가 아니라 그 링처럼 네. 미스터리적인 요소가 있어서 결국 해결되는 이야기 구조를 훨씬 더 독자들은 쉽게 받아들이고 좋아하더라고요. 작가님은 이렇게 유혹을 좀 느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작가님이 이제 탁월한 스토리텔러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 스릴러 잘 쓰시고 미스터리 잘 쓰시고 호러 다 잘 쓰시는데 네. 이제 약간 시장 상황이 호러가 녹록지 않으면 네. 난 공포소설가의 진짜 가슴 아픈 장면이 편집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만류했다는 네, 네. 일단 그 장면 뭐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만류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네. 심지어는 네. 저희 어머니께서는 지금도 만류하고 계세요. 네. 호러 그만 쓰면 안 되겠니? 네. 네. 그리고 뭔가 그 좀 무서운 거 안 쓰면 안 되겠니? 네. 편집자 이제 요즘은 좀 달라졌죠. 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편집자나 그리고 주위에 있던 작가들부터도 네. 이제 호러 그만 쓰자. 제가 데뷔했을 때 함께하던 작가들도 호러 안 되겠다.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웹소설 시장으로 가고 다른 장르들 다루고 막 그랬었는데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좀 약간 그 감각이 좀 둔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안 된다고 하다가 언젠가 잘 되지 않을까? 왜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주식 계속 묻어두고 오랫동안 계속 묻어두는 사람들. 네. 좀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그 임영웅 씨가 네. 뜰 때 네. 그분도 아마 뜨기 일주일 전까지도 트로트는 안 돼 이 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제 작품들이 그래도 해외로 조금씩 그 번역이 돼서 나가고 있거든요. 네. 뭐 듀얼 말씀해 주셨는데 듀얼 같은 것도 러시아에서 이제 출간이 됐고, 뭐 안개의 미궁이라는 작품은 또 대만에서도 또 출간이 됐고, 이 난 공포 소설가도 대만에서 출간이 됐어요. 번역이 돼가지고. 한국에서는 독자가 별로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신기하게도 대만 사람들은 제 작품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는데 난 공포 소설가부터 읽어보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안개 미궁이 또 출간이 된 건데 아무튼 그렇게 해외 시장에서 스코어가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면 이 장르가 그래도 좀 영향력이 있고 네.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요즘. 어떤 의외로 또 이렇게 보편적인 장르라서. 네. 그렇죠, 맞아요. 소수지만 어느 나라에나 호러 네. 팬은 있고 그 호러 팬들은 또 이제 호러 작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역수입될 그런 그렇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바람이 한 몇 년 안에 그 뭐 정말 호러의 본진이라 할 수 있는 네. 일본에 한번 번역돼서 출간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즈키 코지랑 뭐 그런 사람들하고 나란히 이렇게 네. 한번 작품이 이렇게 소개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 이 듀얼 이야기를 노래 나올 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분명히 스릴러인데 결말은 호러. 그렇죠. 찜찜하죠. 저 네. 정말 이렇게 최근 몇 년간 읽은 그냥 한국 외국 소설 다 합쳐서 네. 참 결말 찝찝하기로는 한 5위 결말 강렬하고 찜찜하고 네. 정말 뒤통수를 세게 맞은 네. 와 역시 정건우 작가님 이렇게 방송할 때는 이렇게 목소리도 젠틀하시고 옷도 이렇게 젠틀하게 입으셨지만 안에는 정말 살인마 그렇죠. 살인마의 스타일이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무섭습니다. 호러 안에서는 이렇게 특별히 네. 선호하는 장르가 있으신가요? 저는 하우스 호러랑 오컬트 좋아합니다. 네. 그렇군요. 하우스 호러랑 오컬트 좋아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도전해보고 싶은 정말 뭐라고 할까 정말 정자세로 각잡고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는 코즈믹 호러를 장편으로 한번 써보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는 코즈믹 호러라고 할 만한 작품을 단편으로밖에 발표한 적이 없는데 네. 이번에 뭐 이렇게 좀 뭐 기회가 된다면 네. 한국 정서를 담은 코즈믹 호러를 좀 장편화해서 네. 발표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흥미롭습니다. 안 그래도 네. 저희 이제 한국의 공포소설가들 시리즈의 마지막 회에 박수혜 네. 작가님이 오셔가지고 네. 어떤 뭐 한국의 어떤 상황을, 네. 한국 역사를 또 코즈믹 호러랑 연결시키는 그런 애솔로지 말씀을 해주실 네네. 예정인데, 네. 근데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뭐 모르겠습니다. 하우스 호러 하면은 이제 뭐 귀신 들린 집, 맞습니다. 뭐 네. 이 생각을 하실 거고. 네. 오컬트는 내가 많이 듣긴 들었는데 그게 네. 뭐지 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코즈믹 호러는 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분들도 같아요. 계시겠죠.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코즈믹 호러는 실은
뭔가 그 역사를 더듬어 가자면 러브크래프트라는 작가를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게 되면 좀 너무 이야기가 산으로 갈 것 같고 네.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즈믹 호러는 지금 통용되는 코즈믹 호러의 개념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네. 그리고 너무나도 신적인 어떤 존재를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다리가 풀리는 듯한 그 공포감, 네. 무력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르가 코즈믹 호러거든요. 저희가 가끔 어렸을 때 무슨 과학관 같은 데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뭐, 네, 지구가 요만하고 네. 뭐 지구가 태양계에선 요만하고 그 태양계는 은하계에서 요만하고 그 맞습니다. 은하계는 우주에서 이만하다 하면은 그게 가끔은 그게 이제 경탄을 하는 마음이 들다가 어느 네. 순간에는 그게 무서워서 네. 너무 무서워. 내가 너무 별게 아니야. 저는 그 댐 같은 거 봤을 때도 네. 좀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네. 이거를 소설로 어떻게 쓰겠느냐 하는데 그런 걸 또 도전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네, 작가들이 있고 네. 오컬트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파묘 오컬트물인가요? 오컬트물이죠. 네. 오컬트는 그냥 동양에서는 귀신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미국이나 영미권에서는 유령 나오는 이야기라고 네.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도 흥행한 그 컨저링 같은 게 대표적인 오컬트 네. 물이자 하우스 호러인 거죠. 그렇군요. 네. 이제 연쇄살인마가 네. 사람을 막 죽이고 다니면 무섭지만 그거 네. 오컬트물은 아닌 아니죠. 거죠. 어떤 악명 네. 뭐 이런 네. 요소가 없으니까요. 네. 그런 물은 이제 슬래셔. 네. 혹은 고어. 네. 네, 이런 작품들이죠.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조금 2부가 재밌게 나누다가 네. 질문을 한 2개 정도 딱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하나는 네. 사람들을 무섭게 하는 작가님만의 비법을 여쭤보고 싶고요. 네. 나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겁에 질리더라. 네. 어렸을 때부터 소년 시절부터 네. 사람들 겁에 질리는 거를 좋아했죠. 아주 잘하시고 네. 쾌감을 느꼈습니다. 네. 그 비법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요. 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소설을 써보고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내가 어디 가서 무서운 이야기 같은 거 잘하고 싶어 라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네. 어떻게 하면 좀 괴담이나 무서운 이야기 좀 잘 할 수 있을지 네. 그 비결을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소설 쓰는데도 이걸 그대로 사용하는데 네. 일단 듣는 사람을 안도하게 만드는 게 먼저예요. 네. 무장해제 시켜가지고 네. 안심하게 만드는 게 먼저고 네. 그 이후에 긴장감 있는 장면을 보여주되 네. 제일 무섭게 느끼는 건 독자들이나 듣는 사람이 제일 무섭게 느끼는 건 폭력이 행사되는 그 순간이 아니고 네. 그 직전이거든요. 그 직전. 네.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하정우 배우가 주연으로 나왔던 추격자 네. 보면요. 네. 거기 보면 하정우 배우가 실제로 끔찍한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아주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가요? 네. 네. 그런데 어떤 장면이 가장 소름 돋는가 하면 그 납치해서 네. 망치를 질질 끌면서 가는 그 장면. 그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은 아니잖아요. 네. 그 사전 장면.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저걸 가지고 뭘 할지를 알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실제로 공포가 절정에 달할 때는 그때거든요. 그래서 그걸 묘사하는데 공을 들이라. 네. 네. 안심하게 만들었다가 폭력이 발생하는 그 순간 직전을 묘사하는데 공을 들이라. 그게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귀한 비법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작가님 이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저 되게 계획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되게 인프제라 가지고요. 제이라 가지고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어제 저희 소개에서도 말이 나왔는데 네. 이제 50권 쓰는 게 목표다. 네. 장편 소설만 50권 쓰는 게 목표다. 네. 그런 것도 개인적인 목표고요. 네. 그렇게 하려면 1년에 장편 소설만 3권에서 4권 정도는 써야 되더라고요. 오래 사시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껏 한 4년 정도가는 꾸준히 한 3권 이상을 썼더라고요. 네. 매해. 네. 그렇군요, 진짜. 네. 올해도 이제 앞으로 8월에 또 2권이 나오고 9월에 1권이 나오고 하니까 4권을 발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페이스대로 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페이스가 나이가 들면서 좀 이렇게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스티븐 킹처럼 네. 그리고 오래 쓰는 작가들 저는 이렇게 다작 작가
정건우 하면 다작 작가. 네. 그래서 제가 그 도서관 다닐 때 가장 아쉬웠던 게 뭔가 하면 제가 좋아하는 작품을 쓴 작가의 다음 작품이 안 나올 때가 너무 아쉬웠었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 찾아봐도 정건우의 신작은 꼭 나와 있어. 그래서 언제든 내가 빌려보거나 사보거나 할 수 있어. 이런 작가가 되고 싶어요. 약간 히가시노 게이고나 그렇죠. 한국의 정명섭 작가님처럼. 그보다 뛰어나고 싶습니다. 저 네. 마지막 질문이라고 했는데 추가 질문 하나만 긴급 드립니다. 네. 1년에 서너 권씩 이제 책을 쓰시려면 네. 엄청 바쁘실 것 같은데 네. 하루 일과 좀 어떻게 되시나요? 일과요? 네. 저는 9시 전에 무조건 잡니다. 밤 9시 전에? 네. 9시 거의 8시 반이면 자요. 잠자리에 들거든요. 네. 그리고 2시 반 정도에 깨어납니다. 새벽 2시 반이요? 네. 그때부터 쓰기 시작해요. 그 시간은 제가 이제 저도 새벽형 인간이더라고요. 네. 밤새서 쓰는 게 효율이 좋은데 네. 그랬더니 그 몸이 망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타협하면서 새벽에 쓸 수 있을까 생각했더니 저는 원래 술, 담배를 안 하니까 네. 외부 활동이 없으니까 그럼 난 일찍 자면 되겠다.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 시간을 작업하는데 전념하자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쓰다가 작업실에 출근을 해서 또 쓰고 네. 또 뭐 점심 먹고 또 쓰고. 그 2시 반부터 아침까지는 댁에서 쓰시다가 네. 아침이 되면 작업실로 출근하셔서 네. 요즘 공유 사무실에 네. 쓰시죠? 네, 한 3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작업 그 루틴이. 새벽에 쓰는 건 제가 정말로 쓰고 싶은 작품. 제 장편 소설, 개인 작업들. 네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서 쓰는 것들은 돈벌이로 쓸 수밖에 없는 작품들. 네네. 네, 그런 것들 작업들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퇴근 전까지는 네. 그냥 좀 기계적인 일들, 뭐 신업을 쓴다든지, 네. 뭔가 메일을 보내고 주고받고 해야 된다든지, 네. 뭐 상업적인 일들 그런 것들을 좀 처리합니다. 아침에 이제 제일 스트레스가 되고 뭔가 의욕이 네. 있어야 될 일들 네, 그런 네. 일들을 하고 하죠. 네. 직장인처럼 에너지가 이제 떨어지는 네. 거에 따라서 네. 일을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놓으신 그렇게 거군요. 해서 하면 좀 효율이 좋더라고요. 네. 네. 작가님, 이 작가님이 가르쳐 주신 비법 2가지를 가지고 네. 저도 좀 다작 작가가 알겠습니다. 되어보겠습니다. 원래 다작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저 1년에 3편, 4편 쓴 적이 한 번도 없고 앞으로 네. 저희 오래오래 살면서 오래오래 다작 작가가 네.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추천곡 하나 부탁드려요. 마지막 추천곡은 네. 제가 이제 정말 호러 장르를 혼자 버티면서 있던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네. 신의 작가님들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오셨지만 네. 그럴 때 기댈 곳이 항상 필요했었어요. 네. 그럴 때 들었던 노래입니다. 싸이의 기댈 곳. 이 사연과 이제 아주 딱 어울리는 그럼 싸이의 기댈 곳 들으면서 오늘 정건우 작가님과 말씀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작가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도 문 닫겠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